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3천 건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도 올 2월 들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천 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실거래 신고 마감일이 한 열흘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발 집값 상승으로 주변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한편으로는 추세적인 가격 상승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올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했지만은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전쟁의 격화로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반도체 이벤트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돼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지난 1월 초에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여기에서 이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지난주 한 국내 언론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네네. 그제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한 설명, 대응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안덕금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중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달라라고 최 대행이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경위 파악을 위해서 주미대상안을 비롯해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정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간 국가에 포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일단 민간 국가라는 게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이런 특정 국가를 민간 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제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동맹국으로서 이런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가 제한되거나 이와 관련된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가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원자로 같은 좀 보안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 에너지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민간 국가에 포함돼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공동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데 좀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해당 국가의 연구자, 이제 우리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 연구자나 기술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기술 같은 것들에 접근을 하려면 사전에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시설 방문 시에도 사전 승인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절차들이 다 까다롭게 마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나 교류 기회가 제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AI, 양자, 원자력 같은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요 협력 대상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올해에만 우리 국책 연구기관들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이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이 민간 국가 지정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 연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이른바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서울에서 네, 14억을 돌파했다는 네, 기사가 눈에 그렇습니다. 띕니다. 네. 지난달 이제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평균 14억 3,895만 원으로 집계가 된 거고요. 네. 전월 대비 5%가 더 오른 가격. 그래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나눠서 보면 역시 강남 3구 지역이 가장 비쌌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평균 20억 원을 다 넘었습니다. 네네. 그밖에 뭐 용산구, 종로구, 뭐 성동구, 마포구 등도 평균 거래 가격 15억 원을 넘었고요. 반면에 도봉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하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오름세이죠. 기준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이후에 뭐 대출금리 하락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났고 여기에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값 상승세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산층의 소비 지출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득 분위별로 그러니까 소득 계층별로 실질 소비 지출액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2분위, 3분위의 경우에는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일단 소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하위 계층에 속하는 1분위의 지난해 소비 지출액은 2019년을 만약에 100을 놓고 봤었을 때 10%가 더 많은 110을 기록을 한 거고요. 네. 4분위는 104, 5분위는 10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2분위는 98, 3분위는 97에 그친 거죠. 특히 네, 2분위, 네. 3분위는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소비 지출이 2019년 수준 이하로 계속 떨어진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의 그 소비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분석은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저하됐다는 점, 그리고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산층의 이런 소비 여력은 전체 소비의 한 5,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중산층의 한계 소비 성향 감소폭이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에 얼마나 많은 그 비율을 쓰냐 이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2분위는 지난해 1, 3분기에 81.8% 그래서 2019년보다 9%포인트가량 줄었고요. 네. 3분위도 역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비로 연결되는 한계의 소비 성향이라는 게 중산층에서 원래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라는 거는 중산층의 소비력 저하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앞서 짚어본 과다한 부채 같은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기업 가치를 올려서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 기업 밸류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우리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또 주주 환원 역시 네. 주요국 가운데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이거는 한국은행이 BOK 이슈 노트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주요 20개국 G20의 3,500여 개 기업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이고요. 네. 한국 기업은 매출 성장과 부채 비율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하긴 했지만 자본 대비 시가총액과 기업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결과 비교 대상 16개국 중에서 1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네. 일본, 남아공, 캐나다, 프랑스 등보다 기업 가치 수준이 낮았고 러시아,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뒤를 이었습니다. 주주 보호나 주주 환원 역시 주요국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 보호 점수는 6.8점, 그래서 하위권은 12위였고요. 배당 성향은 꼴찌였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주주 환원 규모도 14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주주 환원 방식에 있어서도 이 캐나다나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배당금 지급에 좀 편중된 이런 성향을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뒤따르는 후속 제안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현금성 자산 보유 규모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주 환원 규모가 클수록 기업 가치는 상승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낮은 주주 환원, 주주 보호 정도를 개선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을 한국은행은 제안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12일이었나요? 서울시가 강남 세 곳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7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지난달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후에 강남 3구였었죠. 네,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주간으로 0.7% 네. 정도 상승률을 보여서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런 어떤 상승폭은 강남 3구에 일단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남 3구. 네,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 묶여 있었던 때가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해서 맞습니다. 이른바 잠상대청이었고 이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구니까 그렇습니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네. 이제 지금 집값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네.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뭐 좀 오르겠지, 호가 오르겠지, 뭐 거래하겠. 그 계속 올리는데 거래를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제로는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약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주 이렇게 보는 자료는 이제 주간 아파트 동향이라고 그래서 실제 매매 거래를 기본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매매 가격과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해제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막 올리겠죠. 그것도 네. 이제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도 반영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호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상황을 뭐 단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건데 2월 말에 2월 26일 날 잠실 S 가장 한복판이죠. 송파구에.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한복판에 네. 30평형대 아파트가 30억 원에 거래됩니다. 최고가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는 기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와 이거 봐라 가격 올랐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2월 26일 날 이게 신고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 날짜가. 네. 근데 25일 날 거래된 건 22억 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요. 며칠 만에 이게 하루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 차이 나서 시장이 막 그렇게 변화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올라서 거래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낮아서 거래된 것도 있고 보합 토지거래 수준이 허가제 해제 이후에 거래된 것도 22억에 된 것도 있고 30억에 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를 다루거나 할 때부터 30억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 오, 그건 뭐 너무 하니까 뭐 이제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놀라니까. 다 30억 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22억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조사해 봤어요. 가보셨어요? 아니면 돌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저기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봤는데 왜냐하면 실거래가를 저희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3월 달에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네. 한 1,200건 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3월에. 예, 3월이요. 네. 그러니까 3월 지금 중순이니까. 네. 그중에서 과연 전 가격 대비해서 오른 게 몇 프로인지 하락한 게 몇 프로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네. 정확히 정확히 50%입니다. 50%가 어떻다고요? 오르고 50%는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어요. 언제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바로 전 거래. 전 거래가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3월 1일 날 거래됐다면 네. 2월 28일 날 거래된 거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3월 5일에 거래가 된 건 3월 4일하고 그럼 비교한다고요? 바로 직전 거래니까. 그렇게도 통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요. 그거를 해봤더니 50%가 오르고 있고 네. 50%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그 통계도 유의미한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네. 거래된 것만 계속 뭐 언론에서 나오고 시장에서 나오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오르고 있는지. 예.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2월 28일에 엘스 같은 경우에 22억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월 1일에 23억이 된 것도 있고 21억이 된 것도 있어야 이게 50대 50%가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시장에 A와 B의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둘 다 10억 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10억 원이 9억 원에 거래된 A 아파트는 9억 원에 거래됐고 B 아파트는 11억 원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다. 그렇게. 근데 이걸로는 시장을 진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달 거래 네. 그리고 올라 있는 거래 가격만 보고 네. 시장에서 엄청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앞에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2월의 거래량이 지금 네. 집계된 게 아직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가 한 달을 안에 해야 된다면서요, 계약? 두 달. 두 달이에요? 네네. 보통 한 달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거래되면 3월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 한 달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네네. 60일입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2월에 거래된 게 5천 건을 넘는다고 네.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2월에 전체가 다 집계되는 게 3월 말이 되면 집계될 줄 알았더니 4월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3월 말이죠. 2월이니까. 네, 2월, 3월이니까. 네. 두 달. 네. 그러니까 2월 1일에 거래된 거는 4월 1일 전까지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3월 거죠. 안에. 어쨌든 지금 이제 2월 거는 벌써 5천 건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는 5천 건이 넘지 않았고요. 네. 실제로 거래된 직거래를 제외하고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거래된 걸 빼면은 네. 4천대 중반이고 네.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예, 예. 그걸 감안하면 5천 건 정도 된 것으로 보름이 남은 게 아니죠. 2월에 거래되면 아니요. 신고 기간이 보름 남았죠. 네, 3월. 알겠습니다. 3월 예. 예. 네. 그러면 5천 건은 넘을 것 같긴 하죠. 네네. 네. 어쨌든 이거는 작년 9월부터 늘 그러니까 왜 작년 8월까지 막 높게 찍다가 좀 내려가면서 한 3천 건 정도를 머물렀던 것에서 네. 거래량이 일단 많이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은 늘었고 네. 반은 오른 거래고 반은 내린 거래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뉴스에서 크게 봤던 것처럼 막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오를 여지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인 현상을 봐야 되고요. 네. 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네. 하반기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땐 정말 과열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네.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까가 한 가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한 걸 보면 네. 아주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긴 사이클로 보는데 네.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것만 봐서 사실은 무리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강남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조금씩 퍼져가는 분위기, 뭐 마포, 용산, 마용성, 성동구 쪽으로 퍼져간다는 거를 저희 시간 통해서 다른 전문가가 얘기해 준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퍼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서울 외곽으로까지 다 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통계로 잡힌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퍼지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예.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달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전문가님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한 거겠죠. 네. 근데 현장에 가면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만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좋다고 말할 확률이 되게 큽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오. 예,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선입견을 갖는 건 아니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뭐 손님 없다가 두세 명 증가하고 있어요를 전화가 와요, 뭐 이런 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잉하게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일단 지표는 안 잡히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에 이미 나올 때는 정보가 끝이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통계가 잡히고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움직일 사람은 다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포행적으로 네. 나중에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통계가 안 잡혔지만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택 시장의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이걸 기본으로 갖고 거기에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도 적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추세적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오를 수 있어도 이게 추세적인 변화일 거냐는 네.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해 8월에 9천 건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간 거래량이. 근데 네. 지금은 그 정도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때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네. 저희가 뭐 오른 아파트만 봐서 그런데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아파트들은 뭐 그 가격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갭 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좀 늘긴 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늘 건지는 아직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 현재를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네. 그러면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저는 중요하죠.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요즘 대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보대출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저희가 2월에 가계대출이 4.3조 원 증가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전월보다 1월보다 그렇습니다. 4조 3천억 원 증가요. 그렇죠. 네. 근데 1월에 9천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 네. 네.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일단 있는 아, 거고. 네, 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3월에 지금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3월에는 확실히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증가한 건 맞는데 네. 기저 효과와 네. 그리고 이사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어질 건지도 조금 저는 의문이 된다는 거죠.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기 좀 힘들어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거래량이 좀 늘기는 하지만 아주 이전에 과열될 때만큼 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다 퍼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 일부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 여건을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표님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값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양극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제는 그 앞에 초가 붙어서 초양극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극화는 사실은 언제든지 있었고요. 네. 저는 그 양극화가 또 마찬가지로 저는 관심 있는 게 지금의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양극화를 발생시킨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뭐가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은 마치 뭐 똘똘한 채라든지 수요가 몰려서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냐면 그런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파트들이 쉽게 말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네. 여기서 공급은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계속 높은 호가에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왜 안 팔까요? 그건 뭐냐면 개발 호재 때문입니다. 네. 그건 사실은 정부가 만든 측면이 있어요. 네. 도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풀어줬거든요. 네. 지금도 풀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상승 원인을 두 가지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하나는 공급이 감소한 건데 줄거나. 이 초양극화를 만든 이유는 공급 감소가 원인이다. 네. 그런데 공급 감소가 원인일 때는 항상 자산의 가격에 버블을 만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조금 마찬가지로 그럼 떨어진다는 서울 거죠. 지역에서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공급이 더 안 되면은 계속 집값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짓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매도 물량이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팔게 해야죠. 네. 그럼 집값은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못 팔게 하는 정책만 나오고 자, 있거든요. 못 팔게 하는 호재가 있어서 매도를 안 해서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다. 그렇죠. 양극화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는 이렇게 오르는 지역은 호재를 아예 없애고 개발을 아예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위론적이고 네, 제가 예. 원인 파악을 해드린 거예요. 예, 저는 그건 예. 모르죠. 네. 제가 정책 담당자는 아니니까. 아니 그걸 짚으셨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저는 그냥 선택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네. 진짜 집값 안정을 원한다. 네. 그러면 매물이 나오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개발 호재들을 좀 적정히 조절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허가 구역 같은 걸 유지하고 시장 안정 정책을 해야죠.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강남의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거가 어떤 호재 때문에 지금 강남이 오르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요. 그럼 규제를 완화 안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확 풀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시장이 안정됐을 때 할 수 있죠. 가격이 하락하고 좀 이렇게 불안 요인이 없을 때 점차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풀어준 측면이 네. 있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을 전혀 안 하고 살 수 없는 지경의 위험한 단지 안전 등급 과거에 말한 그런 게 굉장히 낮은 이런 단지들도 안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네.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막 규제를 풀어서 해줄 거냐. 아니면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아파트 먼저 수익성이 아니라 노후화된 아파트 먼저 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지역에 먼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혜택이 커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못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 1:1 재건축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이것처럼 모든 지역에 다 해줄게. 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저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 이거는 반대의 정책입니다. 오늘만 해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등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니까 서울시에서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지지부진하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하는데 그럼 여기 이것도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네. 틀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에요. 앵커님 보세요. 내가 네. 노후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팔고 기다리죠. 집값이 오르겠고. 그럼 매물이 잠기고. 네. 그럼 시장에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처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더도 그거- 궁금해서 진짜 아니, 여쭤보는 저는 거예요. 그거 정부한테 저 돈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있죠. 요만큼이라도 알려주세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유통시장의 매물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네. 그렇게 시장을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 접근해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네.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안 할 수는 없는 게 너무 위험한 아파트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하긴 해주자는 해야죠. 거죠. 근데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 풀어줘서. 예를 근데 들어서 그동안 너무 묶여서 안 풀려졌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니 제가 안 해줬는데 시장이 안정됐을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언제 안정이 될까요? 이게 이상하게 네.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 같다가 좀 충격이 지나면 또 오르고 해서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언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정말 궁금해서 대표님께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다시 논의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은 제가 문제점을 네. 지적하는 거죠. 전 정책 네.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안은 우리 서울시에서 잘. 네. 그러니 지금 양극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대표님 지적하신 그런 이유든지 간에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화감도 느끼게 하고 맞습니다. 정말 좀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이유 맞습니다. 하나만으로 너무 갈라지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아까 노후 아파트의 괴로움을 조금 기다릴 거냐, 네. 아니면 시장 안정을 먼저 추구할 거냐. 네. 사실 저희가 의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승리하는 시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네. 근데 저쪽은 저렇게 좋다고 하면 그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지금 잘못 선택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안 좋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뭐냐면 아까처럼 개발 호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어떤 투자라든가 네. 있던 기회 요인을 네. 지방에다가 분산하면 되거든요. 예. 이래서 개발 같은 호재를 지방에다 만든다면 안 네. 오를까요? 오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양극화를 만드는 건 정책이 핵심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표님께서 정책을 뭐 입안자도 아니시고 바꾸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현재 상황에서 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네. 자산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해서 오르는 가격은 항상 불안하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전에 집값이 급락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뭐 강남을 포함해서 30% 이상이 강남은 하락하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른 만큼 낙폭도 크죠. 절대 가격이 커서 또 그러니까,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위험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대출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불안해서 내 집을 사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그리고 시장의 전세가 점점 없어지면서 월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대출 받아서 그냥 대출 이자를 내자. 그런 선택지에 놓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도 선택이 그렇게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과거하고 달리 지금 전세 보증금이에요. 네. 30% 정도가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처럼 전세 보증금에 내 돈 대출 받아서 집 사고자 하는 수요로 이전될 수가 없다고요. 네. 네. 최근 전세담보대출이 거의 200조 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을 전망할 때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게 수요가 되겠지라고 예측하는 건 되게 또 이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어쨌든 토어제 해제 이후에 7년 만에 최대 상승이다. 마음이 불안한 분들 많으신데 사 마라. 어떻게 지금은 끝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내 집 마련하실 땐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의사결정 잘 하실 테니까. 네. 근데 내 집 마련하시고 무주택자 분들은 되게 조심하실 구간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뉴스와 정보와 그리고 이걸 보시고 의사결정하면 네. 과잉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벌써 불안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영끌했다가 너무나 고통받았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막 뛰어드는 거 이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지금 30대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20%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계속 좋지 않다가 금요일에 막판에 오른 거죠? 네, 금요일 날 이제 주가가 급반등했어요. 물론 이제 한 주 전체로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네. 다우가 3% 이상 빠지고 나스닥, S&P 500이 마이너스 2% 이상 빠졌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하루만큼은 나스닥, S&P 500 지수가 2%나 급등하면서 정말 모처럼 급반등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닫으니까 증시가 올랐다. 그러니까 하도 관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금요일은 관세 얘기가 없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날은 어쨌든 되게 좀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증시가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뭐 테슬라도 한 5% 가까이 빠졌고 애플이 무려 10%나 급나가는 모습이. 근데 엔비디아는 또 반대로 8% 올라가면서 이게 서로 간에 좀 약간 이제 다른 움직임이 그러네요. 나왔고, 네. S&P 500 지수가 이번에 고점에서 10% 빠졌거든요. 보통 10% 빠지면 약세장은 아니지만 보통 강세장 속에서 조정으로 많이들 보는데, 이게 1950년 이후 5번째로 빠른 속도래요. 그만큼 지금 이번에 단기간에 너무 네. 급하게 빠져버린 거죠.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그 약세장으로 갈지 또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고점을 좀 그 회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도 좀 쉽지 않게 계속 좀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빅테크 주가 수익률이 참 뭐라 그럴까요? 테슬라가 얼마로 오르셨죠? 8인데 최근에 8% 반토막 빠졌다고. 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예, 단기간에 예. 거의 반토막이 난 거고, 애플만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에 한 10% 네, 빠진 거 아닌가요? 10%, 참 네. 많이 빠진 건데, 자, 좀 정말 그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뭐 빅테크의 부진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영향을 좀 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또 작년까지 워낙 또 많이 달려왔잖아요, 주가가. 그게 이제 피로감이 노출되면서 빠지는 건데, 뭐 그거 빠지는 거야 다들 어느 정도 뭐 이건 공통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급등을 하고 애플과 테슬라는 여전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기업 간의 경쟁력 문제가 또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저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금요일날 오르긴 올랐거든요. 금요일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지금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쨌든 독일하고 또 거기 중국에 공장이 있죠, 테슬라가. 네. 그 나라들이 보복 관세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테슬라의 보복을 또 가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좀 잘못된 행동들도 좀 있었죠. 뭐 경례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판매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CEO 리스크도 좀 일부 좀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애플 시리라고 그 음성 인식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원래 올해 AI 기능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시리한테 뭐 요즘에 뭐 지금은 날씨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지만, AI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 시리한테 좀 더 자세하게. 네, 네. 그 나의 이 연락처를 다 봐요. 네. 다 보고 나의 모든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네. 뭐 예를 들면 예약까지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인공지능 비서로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 AI 업데이트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에 실망감이 크겠네요.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이슈랑 별개로 애플에 대한 이제 경쟁력 저하 아니냐, 이런 이슈가 커졌고, 또 물론 관세 부과하면 애플도 피해 봅니다. 20% 지금 중국에 관세 부과하니까. 네. 그것도 있고, AI 업데이트가 왜 지연되는지 이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러면 아이폰 바꾸려는 분들은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실적도 좋았지만 여전히 그 AI 투자 수요 여전히 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이번 주에 또 젠슨항 CEO가 또 발언이 하나 있거든요. 예, 컨퍼런스가 열리니까. 이번 주 예정돼 네, 있다고요? 오늘 이제 내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젠슨항 CEO가 내일 발표라고 이제 오늘부터 열리긴 열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빅테크 간에도 좀 뭔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이제 고위직 인사들의 언급 하나하나 때문에 요즘 미국 증시 경제가 그 변동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이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들이었는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좀 이렇게 증시가 안 좋고 경제가 뭔가 좀 이상하게 지금 꼬여가잖아요. 막 침체 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정부 이 관리들이 어쨌든 좀 책임을 갖고 뭔가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제 하는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참아야 된다 이 얘기만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우리는 실물 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몇 주간 변동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정부 지출에 경제가 의존해 왔다. 그래서 이걸 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부 지출에 의존한.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부. 네. 그래서 성장했잖아요. 거기에 경제가 너무 의존했다. 음. 우리는 독을 빼야 된다. 디톡스를 해야 된다. 이 해독해야 멘트랑, 된다. 예. 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고통스럽잖아요. 디톡스를 해야 되니까. 배고픈데요. 보통 예. 독사하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우리는 그걸 고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 얘기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 트럼프 불행하게 하면 당신도 불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유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갈취했다. 예.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주식시장을 보지 않고 있다. 예. 주가에 대해서 난 지금 약간 관심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이든 탓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이 없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 때 이럴 땐 얘기는 굉장히 좋아할 수는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 지도자가 맞습니다. 돼서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지 너무 크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좀 이럴 때는 좀 글쎄요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언급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완화시킨다든가 순화시킨다든가 좀 정제돼서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요동을 쳤어요. 증시가 그렇죠. 이 얘기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 안 하니까 증시가 급등해 버렸어요. 네.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금요일 날은.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이제 발언에는 굉장히 좀 실망을 하는 편인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증시 부양이 좀 당분간은 쉽지 않아서 좀 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서 떨궈져 나간다는 네. 게 문제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독일의 신임 총리죠 메리츠가 제안한 그 대규모 재정 지출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이제 합의하면서 뭐 가능해졌다면서요? 대규모. 네, 원래 이게 이제 녹색당이 반대하면 안 될 뻔했는데 예, 예. 녹색당도 이제 합의하겠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독일이 돈을 푼다는 건 정말 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그 뭐 1, 2차 세계대전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도 아시겠지만 독일의 그 이제 전쟁 때문에 독일이란 나라가 이제 군비를 못 어떻게 보면 이제 눌러왔죠. 그 법으로까지 제정해 버렸잖아요. 네. 군비 늘리지 말라고. 근데 GDP에서 그걸 빼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 지출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고 군비 네. 지출하는 김에 인프라 투자까지 하자. 근데 최대 난제는 녹색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주말에 뭐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아마 독일은 이제 대규모로 이제 돈을 좀 풀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렇게 되면 유럽 증시나 경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돈을 풀게 네. 되니까 상대적으로.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유럽으로 들어간 게 진짜로 지난주에 이제 그 증거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돈을 지출을 줄이는 미국에서 돈 빼가지고 유럽이나 좀 중국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중국 정부도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주말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합동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내수 진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수 부양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공격적인 좀 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오늘 많이 네, 올랐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왕이 귀환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무려 네. 5% 오르는 걸 얼마 만에 본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른 건 아니고 네,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만드는 뭐 PC나 뭐 서버나 이런 반도체 가격 전반이 다 지금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게 계속 나왔는데 이제 주가에는 오늘 반영이 됐고 확실하게, 네.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산 것도 대부분 삼성전자 샀어요. 그렇군요. 많이 비워놨죠. 근데 또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안 좋고 달러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또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고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보니까 네. 그게 있었고 또 코스닥에서는 그 코스닥 시총 1등이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 네.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아니, 또 12% 네.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네. 알테오젠이 이렇게 이제 그 신약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머크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네. 영국의 그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 네, 거기 네. 자회사에 또 기술 네. 수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공시가 떴어요. 네. 그래서 정말 2조 원 규모라고. 네,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기업 이 제약회사 어떻게 보면 신약회사가 글로벌 회사들과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게 연달아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코스피 1등, 코스닥 1등이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증시가 동반급등하는 정말 네. 좀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감액 배당에 대한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감액 배당이 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거든요. 내가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은행 이자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배당 받아도 배당 네. 소득세 15.4 떼고 받잖아요. 네, 자동으로. 근데 감액 배당은 세금을 안 내요. 그냥 이제 그대로 받는 건데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보통 이익에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거기서 배당을 네, 주는데. 거기서 배당 주니까 이제 세금을 제합니다. 네. 근데 감액 배당은 자본준비금 이제 회사가 이익이 아니라 네. 옛날에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돈을 좀 쌓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익과 네. 무관해요. 네. 그거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꾼 다음에 배당을 하면요. 이거는 세금을 안 내요. 배당세를. 네. 그리고 이제 그 1년에 만약에 배당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종합과세로 이게 할증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당을 또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은 세금 폭탄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거의 다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감액 배당 받으면 되게 주주는 좋죠. 주주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지금 하는 기업들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고 최근에 또 대신증권에서 네. 이런 이제 계획을 공시를 했더라고요. 감액 배당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또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번에 주총에서 이거를 정관을 좀 변경해야 되거든요. 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런 기업들이 혹시 있으면 한번 좀 눈여볼 수 시즌이 있겠네요. 돌아오는데요. 네. 그러면은 15.4% 정도 이익이 되는 건가요? 그 15.4를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을 내가 만약에 어떤 대주주가 배당금으로 받으면 네. 원천징수세 15.4억 떼고 받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종합과세 들어가서 또 그러니까 사실은 받는 돈이 반토막 나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감액 배당을 하면요. 그냥 100억 다 받습니다. 하나도 떼질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증시 일정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GTC 2025라고 이제 네.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다양한 신기술을 발표하는데 젠슨항 발표는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 건가요? 네, 네. 미국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3월 네. 18일 네. 미국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FMC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같은 날 BOJ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마 둘 다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어쨌든 미국은 언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지 요걸 한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 결정도 하지만 HLB가 간암 치료제 FDA 심사 결과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네. 이런 일정 마지막 금요일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되니까 일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